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효섭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재학교 입시를 위한 겨울방학 생물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1학년도 대표 기출 문항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부가 예고한 변화되는 입시와 생물학습법 이걸 전해드리도록 할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겨울방학 동안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때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학교별 기출 문항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영재학교 입시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는 학교는 이제 서울 가구가 될 거예요. 서울 가구 입시 문항의 특징은 어디까지나 중등 수준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중등 수준의 지식을 어느 정도로 응용할 수 있는지,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엔 아이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응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현상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묻는 문제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드리는 문제는 영재학교에서는 좀 고전에 속하는 문제들이 되겠는데요. 새해 호흡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영재학교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새를 뭘로 바꿨냐면 드래곤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드래곤이 불을 많이 뿜으려면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려면 산소를 많이 사용할 수 있으려면 호흡이 원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류의 호흡기와 연관지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답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신선도는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입시를 경험한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류의 문항들은 사실 저희 학원에서 많이 연습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풀었어요."라고 아이들은 총평을 했고, 네, 적중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은 서울 과고 자체에서도 2016 학년도 서울 과고 3타 캠프 때 출제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선하진 않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고요. 두 번째 문항 역시 이것도 많이 어 신선하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일단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 중에 이제 순환 파트가 있거든요. 이제 혈관계, 심장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었는데, 생물체들이 이제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게 심장은 진화를 이루게 적응과 진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생물체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맞게 "심장이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니?" 라는 것을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문항 자체도 저희 학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 이력이 있지요. 예, 비슷한 테마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적중 문항으로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서울과고의 입시 문항의 그 특징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난이도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도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뭐랄까, 영재 공부를 영재 테마 자체를 공부한 친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이전에 사용됐던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좀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어찌 보면은 그 출제할 수 있는 문항들이 좀 고갈된 그러한 느낌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표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영재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다음 학교는 경기과고입니다. 경기과고는 좀 유전에서 좀 괴랄한 문제들을 좀 내요. 근데 그 괴랄한 문제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좀 저는 이거 반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은 생소한 유전 현상, 이걸 갖다가 달팽이를 가지고서 보여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제가 마우스로 포인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자체가 소스 자체가 미트 디트 피트라고 해서 뭐 약한 전문대학원, 그다음에 약학대학, 그다음에 어 의학 전문대학원, 이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테마를
이제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냈던 것은 아니고 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 연구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연구의 과정을 한 대략 한 2 페이지 정도 이렇게 긴 연구 내용 자체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한번 공부를 시키는 거죠, 문제에서.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 결과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 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슬라이드는 한 대략 그 전체 문제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러한 지금 내용을 제가 좀 실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경기과고는 색깔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면 생물에 있어서는 좀 넓은 지식의 폭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지식의 폭을 요구를 하긴 하지만 대신에 문제에서 다 공부를 시켜 줄게. 너 이거 지금 당장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연구 결과 이해할 수 있어? 너 이거 어 어떻게 생각해?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네가 정확히 이해를 했다라면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을 출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도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양을 경기과고는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느냐. 자료를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또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러한 능력들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랄까 좀 구석에서 이렇게 문제들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교육 과정에서 사실은 좀 빠진 내용이죠.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서 빠진 내용에 중에 하나는 네 진화 파트가 좀 빠졌어요. 근데 그게 살짝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이들이 생물학 처음 공부할 때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생물을 분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 살짝 언급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전통적으로 예전 교과 과정 이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을 때 진화까지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네 구석구석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긴 글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모식도와 표나 그래프들이 연속되어지는 그런 연구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재빠른 이해 그리고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한과형이에요.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처음 설립을 했을 때부터 열린 문항 그리고 좀 굉장히 매니악하죠. 거의 일반 생물학 수준까지 지식을 요구했던 때가 이제 한 불과 한 10년 전, 15년 전 네 이때쯤에 한과형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과형이 한 2-3년 3-4년 정도 됐죠. 조금 문항이 좀 단순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해졌고 어 한과형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지 오히려 그 교과 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이렇게 딸막딸막하게 꼬리 문항을 달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온 지금 보시면은 미세 조류는 핵막이 있고 단세 포선을 사랑하며 광합성을 한다. 뭐 미세 조류는 광합성, 그다음에 미세 조류, 바이오 연료 뭐 이런 류의 테마들이 나왔고 그리고 미세 조류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생소한 생명체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키워드들이 있죠. 광합성이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뭐 분류 체계, 뭐 영양소와 소화에 나오게 되는 녹말이나 지방,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응용 범위, 그다음에 지구 환경에 있어서 미세조류가 미치게 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 자체는 2018 학년도 대국어국 3 차에서 한번 사용이 됐던 문제예요. 네. 좀 네 좀 빠지죠. '아 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냈지?' 이게 아니라 예전에 사용됐던 문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서는 좀 입맛에 맞게 이렇게 꼬리 문항을 달아 가지고서는 출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역시 한과형도 신선함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한과형이 내는 문제들의 특성 자체가 예전에는 열린 답안을 지향을 했었지만 그 열린 답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열린 답안이라고 이렇게 뭔가 광고를 하긴 했었지만 이성적 범위 내에서 아이들의 논리적 추론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이 그 열린 답안을 출제하는 취지거든요. 근데 그런 류의 문제들을 출제하다 보니까는 너무 아이들이 상상력이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이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답안들을 많이 써 내리더라고요. 학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입시에서는 오죽하겠 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써낸 답을 갖다가 체크하고 그다음에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랄까 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 기본적인 지식을 역시 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키워드들을 잘 조합을 해서 답안을 유추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글을 잘 써내려 갈 수 있는지, 그 키워드들 기반으로 해서 그 능력을 보기 위한 플러스 어 문제에서 제시되는 그래프의 정확한 분석을,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난이도 자체는 역시 예년에 비해서 또 하락했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과고입니다. 대중과고는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OX 맞냐 틀리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두 번째 또 모두 고르시오. 맞는 거 뭐니? 이제 객관식 문항. 그다음에 "자 이거 답이 뭐야?"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거나, 아니면은 "이 기관의 이름이 뭐야? 이 용어의 이름이 뭐야?"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 비중이 예전에는 굉장히 좀 적었죠. 같은 경우에. 근데 올해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과학고는 아이들이 중등 과정을 어 성실하게 잘 이수했는지 이걸 갖다가 좀 중요시하는 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아이들이 배운 전범위가 시험 문제의 출제 범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년과는 다르게 쪼끔 달라진 점은 이렇게 좀 자료가 긴 자료들이 출제가 된다. 그 긴 자료들은 이제 실험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고요. 그 실험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역시 연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출제하는 비율 자체가 비중 자체가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대전과고 문제입니다. 대전과고 문제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험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현상 자체를 갖다가 실험 방법과 현상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은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결과로서 답안요소 적어낼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신선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 역시 그건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이 실험에 관련된 것들은요. 음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 고등, 수능 이쪽에서 좀 소개가 되었던 그러한 문제들이었고요. 사실은 그러한 문제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였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저희 학원 모의고사 때 이제 출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비슷한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 적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자랑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도요, 사실은 2018 학년도 입시 한과형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출 문항들을 풀어보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던 테마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처음으로 이제 2 학년이 돼 가지고서는 영재학교 입시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감을 익히게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세종예술영재학교가 되겠습니다. 세종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2-3년 동안의 그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전 문제들을 분석을 해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는 중등 교과 범위는 맞아요.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좀 확장된 형태, 즉 고등 과정까지 섭렵하게 되는, '이 아이가 고등 과정까지 이해하고 있나?' 대놓고 말씀드리면은 "그런 문제 풀어 봤어?" 이걸 갖다가 어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깊게 공부했느냐라는 건데, 좀 어떻게 보면 영재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학교마다 영재성을 평가하는 근거는 다르고, 그리고 기준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학원 강사들 입장에서는 좀 전방위적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살짝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가 바로 이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 문제예요. 중등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전자의 위치를 갖다가 표현해 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이제 모티브가 됐던 소스가,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 고등 과정 내용입니다.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유전학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그때 숙제로 나눠줬던 문제가 되는데 거의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자라면은 결국 세종예술영재학교는 중등 과정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섭렵하고 있어야 되고 확장해서 각 테마별로 각 단원별로 일부 고등 과정을 포함하게 되는 그러한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이제 똑같이 세종예술영재학교가 되겠는데요. 이제 생물체와 환경 적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냈어요. 사실은 이 테마 자체도 아이들이 이제 교과에서 거의 끝부분에 나오게 되는 뭐 생태계 이쪽 부분이 되겠는데 좀 등한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어 교과 과정에서는 보통 저희 영재 쪽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게 되는 그 테마 자체가 2 학년 과정에 집중이 돼 있는데 2 학년 과정을 쪼끔 벗어나서 폭넓게 아이가 밸런스 있게 공부를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러한 구석탱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구석탱이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마냥 문제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생물체가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예. 똑같이 저희 영재 대비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숙제 문항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그 각 학교별 대표 기출 문항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특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드렸는데 교육부가 예고한 영재 입시에서의 그 변화점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 생물 과목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교육부 자료가 되겠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학교는 영재학교가 과학고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의 분석에 의하면 자체 분석에 의하면 전국에 전국에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 문항들을 분석을 해 보니 어 제가 이렇게 빨갛게 네모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지적이 된 거죠. 예를 들면 뭐 정답의 개방성, 영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서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게 맞냐? 그리고 영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자유로운 답안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 중에 선다형을 출제하는 것이 맞냐, 단답형을 출제하는 것이 맞냐, 너무 비율이 높은 거 아니냐? 그리고 출제 의도 자체를 보게 되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 너무 지식 위주로 물어보는 거 아니니? 그다음에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게 되는 다친 문항을 평가하는 거 아니니? 그다음에 아이들이 선행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는 나 우리 그러면은 뭐죠? 선다형, 단답형 문항을 좀 줄이고 정답의 개방성을 어 높인 그런 서술형 문제로 우리가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변화를 예고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서술형이라는 거, 서술형이라는 그 키워드에 모두가 다 꽂혀 있는 그런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서술형이 대체 뭐냐?"라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서술형이라는 것은 예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예. 영재학교가 그리고 영재학교라는 것은 과학도를 길러내는 학교고 그 과학도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인데 그 평가 요소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테마를 좀 설명을 해 드리고 무엇을 주안점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생물학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어려워하고 암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등장하게 되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이라는 것도 여타 과목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뭔가 현상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 그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 아주 오래전부터 연속되어 온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학교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떤 테마를 가지고 문제를 냈냐면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서도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 과학사라는 것을 테마로 해 가지고서는 문제들을 전통적으로 출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사라는 것을 이제 흥미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 과학사를 이해하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왜 무엇을 궁금해했고 이것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 당시의 학자들은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한 노력의 반복과 그 노력들의 결과물은 현대에 있어서 내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공부하게 됐고 과거의 지식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 이걸 갖다가 이제 명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영재 친구들이랑 영재반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게 되는 그 테마 중에 이제 기출을 테마로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한 내용을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예, 처음에는 혈액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던 시대로부터 혈액이 어떻게 우리 몸을 순환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혈액형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계속 확장되는 것이고 보다 지식이 명확해지는 그러한 모습과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이 점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핵심 이론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학자가 되어서 스스로 가설을 세워 보고요. 그다음에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 탐구 설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수행하고 그리고 잠정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 실험의 결과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교과서에 있는 그 교과 지식을 통해서 이전과 이전과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어떤 현상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그 과거에 밝혀졌던 그 과거에 냈던 결론 자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과거의 탐구 결과를 올바른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수정된 연구 방향이 있어야 되는가, 수정된 가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분명히 탐구 방법, 그다음에 뭐 가설 설정, 그다음에 연구 역사의 이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흥미와 함께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 이제 옛날 과학자들 이야기, 그런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도서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너무 막 어려운 인문학 도서나 뭐 그런 것들을 사주지 마시고, 네, 테마별로 우리의 몸은 뭐 어떻게 우리의 몸의 기능은 어떻게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을까, 뭐 이런 단순한 주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생물학의 발전 역사를 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좀 흥미를 가지고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흥미 위주로 아이들이 이제 누가 뭐 "갈레노스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뭐 "윌리엄 하비가 무슨 얘기를 했죠." "란티스 파이너가 무슨 얘기를 했지요." 이렇게 짤짤짤 읊는 거, 이거 자체도 저는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것만 가지고서는 영재학교가 요구하는 문제는 풀 수는 없어요. 결국 과학적 서술이라는 거 이퀄 과학적 표현이고요. 문제에 등장하게 되는 것들은 글도 있지만 글도 있지만 과학적인 표현, 즉 그래프와 그다음에 모식도, 그리고 표, 요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문제로서 문제를 풀기 위한 자료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네. 과학적 표현이라는 것은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발표하는 그런 발표 슬라이드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애들이 절대 줄글로 장황하게 자신의 탐구 결과나 어떤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장황하게 글로 적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위한 글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아이들은 과학적 서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가, 결과를 어떻게 정확하고 보기 좋게, 그리고 남들한테 알리기 쉬운 형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향후 과학도가 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영재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연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 들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결과물, 한 가지 주제를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 표, 그래프, 그리고 모식도 이걸 갖다가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서술형 문항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이제 설득을 어머님들을 설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재학교는 이런 과학적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한 문제를 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융합 소재입니다. 네. 융합 소재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은 또 '와 이 현상이 대체 뭐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융합 소재가 이제 뜨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뭐 강사들이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이것이 바로 열린 문항이지. 이것이 바로" 왜? 어려우니까. 근데 실제로 융합 소재가 더 쉬워요. 왜 쉽냐고 말씀을 해 드리냐면 아이들이 중등과학을 공부하면서 공부하게 되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에서의 현상을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대원리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열린 답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대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생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실험 결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정확한 실험 결과 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가짜 문제가 되고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류의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가 않죠. 갑자기 외계인을 등장시키거나 뭐 드래곤을 등장시키는 것은 애교로 봐줄 수는 있겠지만요. 그건 명확한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무책임한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생물학은 특히나. 생명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고요. 생명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 지식들을 기반으로 그 지식들을 조합해서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그런 답안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이러한 융합 소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화생지에서 현상을 지배하는 대원리를 습득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양한 예시들을 많이 어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예시들을 경험을 하고요. 다양한 예시들을 경험을 하고 자기가 배운 대원리를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낯선 생명체가 나온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앞에서 드래곤 그리고 뭐 최근은 아니지만 한 3년 전에는 서울과고는 뭐 기린의 목과 뭐 심장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었는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낯선 생명체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이제 현상의 되원리가 몇 개가 안 되니까 그중에 하나 가장 타당한 것을 갖다가 끼워 맞추게 되면은 거의 절반 문제의 절반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 드린 것은 우리 몸에서 이제 정맥이 어떻게 순환하느냐 이걸 갖다가 예시로 들어 드렸는데 제가 지금 포인팅하고 있는 파일럿들이 입는 G수트라는 게 있어요. 이 G수트도 우리 몸에서 혈액이 흐르는 그러한 정맥의 순환을 일으키는 그 원리가 적용된 응용된 어 뭐랄까 과학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들이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근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현상을 지배하는 대원리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공부를 해 놓자라는 것이 영재학교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첫째로 교과 지식 이게 기반이 되는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요. 교과 지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현상의 탐구 방법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요. 앞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지만 자연 현상의 대원리를 올바르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현상들의 예시 이걸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문제 자체가 이제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문장 자체도 길어지게 될 거고 아이들이 표현해야 되는 그 데이터도 많아지게 될 거예요. 어 문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안에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독해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공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지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대체 뭔가 이걸 갖다가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이것을 기반으로 하게 돼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될 때 앞에서 말씀드린 표, 그래프, 그리고 모식도 이걸 갖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남들에게 보여줄 때 다양한 그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뭐 해 보자.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 보자. 이것이 바로 지금 아마 변화된 입시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과학도를 길러내기 위한 과학도가 가져야 될 소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냐면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말씀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아이도 독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글을 잘 읽어내는 이 긴 글 거기에 플러스 모식도 표 그리고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나 또는 글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의 글을 문제 있는 글을 갖다가 읽고 난 이후에 이제 마인드 매핑을 하는 거죠. '아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이구나. 이 핵심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마인드 매핑을 통해 가지고서는 어 문제를 보면서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인드 매핑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과 그다음에 본인이 그려낸 그런 그 마인드 매핑 사이에서 논리적인 연결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이제 글을 쓰든 그래프로 표현을 하든 모직도를 그리든 마인드맵을 그리든 표를 작성을 하든 어 본인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 문제의 조건에 맞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답변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의 의견을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아직은 1 학년이잖아요. 이제 2 학년이 되는 친구들인데 생물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공부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랑 아이들이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공부를 시킬지 어떻게 즐겁게 공부를 하게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이겁니다. 그 중학교 1 학년 아이들이 심각하게 생물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보다 '생물 무서운 거 아니야.' 어 이런 대원리를 좀 알고 생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만 좀 알아두렴. 네 이걸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큰 그림 그리기가 되겠는데 일단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영대 기출 문항들 사이에 연결점을 찾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다음에 그 이유를 기반으로 한 영재학교 기출 문제 이들 사이에서 그 필요성,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이랄까요?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생명체라는 것은 이 6 가지 법칙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공룡이 덩치가 굉장히 큰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공룡이 발생을 했다. 어떻게 공룡이 생존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 서울과고 선택 기준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은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문항이 열린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라면은 기체 교환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기관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새 기랑 이게 답안이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런 질문은 그리고 영재학교가 문제로서 아이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체가 왜 살아? 그리고 이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 이걸 갖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냈어?" 이거는 실험 그리고 탐구의 방법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9 주에 총 10주 내지는 9 주에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길게 이제 10 주로 잡아 놨지만 아마 9주 내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영재학교 기출 빈도가 높은 그러한 단원들만 이렇게 모아 놨습니다. 목표는 기출 테마를 익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단원에서 주요한 표나 그래프, 그리고 모식도, 이런 것들을 익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숙제는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기본 교과문 지식을 갖다가 쌓아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위주로 숙제를 내줄 것이고,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생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그냥 '아 씨 용어가 너무 많아.' 이거거든요. 근데 용어를 갖다가 좀 더 능동적으로 좀 즐겁게 공부하기 위한 방법 중에 좀 효과적인 거는 fill in the blank예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익혀야지만 표현 자체가 예뻐지고 정확해지게 되는 거고, 감점 요인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ill in the 블랭크 채우기, 이런 류의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랑 무슨 공부를 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주제어만 주고서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만들 거예요. 교과서의 내용을 암기가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자신의 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단원별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그 키워드 내부의 하부 구조에 속하게 되는 지식들의 디테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요렇게 아이들이 이제 써서 내죠. 써서 내면은 표현의 수정이랄지, 아니면은 뭐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저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기로 적어서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서는 아이들의 그 표현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성적 사고, 그다음에 교과 지식의 탄탄함, 이런 것들을 체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못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그리고 저도 걱정하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만 해 가지고서 정말 공부를 능동적으로 할까?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좀 강제성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번거롭죠. 교재는 교재대로 출력해야 돼. 숙제는 숙제대로 출력을 해야 돼. 뭐 한 다음에 또 핸드폰을 찍어 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고, 선생님은 또 그것도 첨삭해서 다시 뭐 이미지로 보내주고, 그 과정에서 누락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불편한 요인인 것 같아요. 간단히 저도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테스트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웹사이트, 그리고 제가 이제 낸 문제가 이제 컴퓨터 이제 모니터에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고 그 안에서 제출을 하고, 또 그 제출된 답안을 저는 다시 온라인상에서 다시 돌려주고, 그러한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구글 설문지를 통한 이제 문제들, 과제들, 테스트들, 이런 것들을 배포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이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이들이랑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강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벽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카오톡이든 어떤 뭐 각종 메시지든 페이스북 메시지든 전화든 뭐 뭐든 무전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도 좋고 뭐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최대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효섭 선생이었고요. 아이들이 생물학 전공하지 않더라도요, 저는 영재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물학을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넓게 보면 사실은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에 통찰력이나 아니면은 이해,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 요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생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물학이 분명히 아이들이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어 생물학을 이해하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좋은 과학도가 되기를 바라요. 편식하지 않는 그런 과학도. 네. 그래서 뭐랄까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이 되기는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전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랑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아이들 온라인이 됐든 이제 오프라인 클래스가 됐든 우리 아이들이랑 또 만나서 즐겁게 공부하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